건데요. 더 늦기 전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적폐 세력들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막기 위해서 총동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어디서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나 싶을 정도 있죠. 이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꺼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요, 내란 적폐 세력과 우리가 벌이는 마지막 승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내란 진압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란 세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진짜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지금 민주진보 진영을 향해서 공격의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심각한 것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1년 넘게 목소리 높였던 그 주장을 계속해서 위헌이라고 떠버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위헌론은 조희대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조중동도 여기에 가담을 하고 있죠. 뭐 조중동 플러스 몇몇 언론사들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사실상 내란 세력, 조희대 등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내, 우리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조희대의 이런 준동, 적폐 세력의 이런 준동에 부하내동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원래 이 사람들 출신이 법조계가 되다 보니까 이 법조계 기존 기성 이 기득권층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은근히 이 이재명 정부 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어깃장 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제일 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봉욱 현 민정수석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저지를 위해서 적폐들이 총집결하고 있는데 여기에 봉욱 민정수석도 발을 담그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죠. 여러 가지 정황에서 봉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법 왜곡죄 신설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법사위가 이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국힘당은 아주 개지랄을 떨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법원, 특히 조희대를 중심으로 한 적폐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여기저기에서 대가리를 쳐들고 위헌이 어쩌고 저쩌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네, 법 왜곡죄가 위헌이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법 왜곡죄는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법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미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헌법이 없어서 이 법 왜곡죄가 합헌이라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법 왜곡죄라든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든 간에 저지해야 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떠버리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흔드는 겁니다. 사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우여곡절이 많았죠. 사실 맨 처음 제기가 된 것은 지난해 내란 직후였어요.
내란 직후에 이미 기존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고, 그때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고 난 다음에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요구는 더 끌어올렸죠. 실제로 6월 달에 법사위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이른바 민주당 내 원내 지도부가 주저앉혔어요. 9월 달에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거의 국회를 통과할 뻔까지 했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민주당 내 원내 사령탑에서 이 저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의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기현이가, 그러니까 내란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이 사건을 담당한 지기현이가 이 사건을 계속 이상하게, 재판을 이상하게 끌고 가죠. 재판이 아주 그냥 코미디도 아니고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재판을 아주 무슨 코미디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한정 연장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12월 3일 통과됐습니다. 12월 3일 바로 내란이 벌어진 지 딱 1년 되는 날인데, 이날 맞춰서 법원이 무슨 짓을 했느냐?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추경호는 내란 과정에서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못 들어가게 당사로 모두 집결하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전후로 윤석열, 한덕수 등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경호는 함구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설명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추경호가 석방되었기 때문에 이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갑자기 힘을 확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 이날 하루 동안 국회 법사위 심의 절차가 단박에 끝내집니다. 처음에 저는 좀 걱정했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야 이거 몇 달 더 걸리겠구나. 빨라야 6개월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렇게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 심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안건조정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안건조정소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소위라는 게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협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소위가 열리게 되면 그 법안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안건조정소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내려가 버린 겁니다. 아, 이거 힘들겠구나. 자, 그런데 12월 3일 그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호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일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이날 하루 동안 국회 법사위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심사 소위로 넘겼다가 다시 안건심사 소위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몇 달이 걸릴 절차인데 이것을 하루 만에 확 끝내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안건심사 소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곧바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12월 3일 밤 국회 법사위원회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켜버리죠. 하루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국회 전체 법사위 전체 회의가 12월 3일 오전에 열립니다. 여기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안건심사 소위로 넘어가죠. 법안의 무덤이라는 데로 간 거야. 이 법은 끝장난 거였어. 그런데 안건심사 소위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켜버리죠.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오게 됐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법을 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힘당이 삿대질을 하고 아주 쇼도 아니었죠.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로 현재 이 법안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 절차의 3분의 2를 마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도 아주 손쉬울 거로 보입니다. 국힘당 쪽은 아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로 보이는데 필리버스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결국 시간만 지나면 12월 안에도 이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 하자면은 내년 초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뽑아달라고 또 법을 공포를 하겠죠. 자, 이렇게 긴박하게 12월 3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내란 본색을 들이냈죠. 그 전까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그닥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조희대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떠버리기 시작합니다. 조희대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대법원이 직접 위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고 사법부의 이 권한을 침해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참 뻔뻔스럽죠. 국민들이 맨몸으로 계엄을 저지하고 내란을 진압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판사놈들이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으면서 지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아주 뻔뻔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무슨 해괴한 주장까지 펼치느냐. 사법제도가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고 내란 재판이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기현이가 지금 내란 재판을 계속 질질 끄는 바람에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는 건데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은 절차가 지연된다는 거야? 그렇죠. 판사분들이 위헌 소송을 가겠다는 겁니다. 위헌 소송을 하게 되면은 재판이 정지가 되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주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때문에 만드는 건데 그러면 내란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천대엽 이 자식 이거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계엄 해제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조희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그 폭동의 주동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제대로 처벌 안 받았어. 그런데 천대엽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폭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법정을 개박살을 냈는데 그거는 삼권 분립과 상관없는 거야? 사법부 독립과는 관련 없는 거야? 그래도 사법부 독립은 계속 유지가 돼?
87년 체제 하에서 누려왔던 그 법관의 독립이 침해 안 돼? 네. 심각하게 적어도 균형 감각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 법원의 행정처장이란 자의 인식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니, 나쁜 셈이지, 이거 뭐. 자, 아무튼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아마 조희대와 천대엽 등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만들어지면 권한쟁의 심판을 낼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얘기를 하던데, 자,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재판이 이미 열렸네. 이 말은 재판이 열렸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판사가 있어야 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이라고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희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예 만들어지기 전에 위헌 소송, 헌법 소송을 나가겠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제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위헌 소송의 당사자가 되진 않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요구를 하는 거고, 위헌 소송에 들어가면 이 당사자, 사건 당사자가 헌법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법원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뭐 참고 의견 이런 거 낼 수는 있죠. 반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대법원이 직접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거, 떠버릴 수 있는 영역이 훨씬 크죠. 그리고 내란 전담부 재판법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들어가는 거야. 법만 통과되면 곧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죠.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재판이 열린 뒤에 위헌 소송을 간다고 하면은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내년 3월 정도는 돼야 될 거야.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면은 법이 통과되자마자, 법이 공포되자마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1월 달에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권한쟁의 심판을 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자 갑자기 조중동이나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등이 법원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당장이라도 위헌 소송을 내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여기저기서 민주진보진영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교수들만 희한하게 끌고 와가지고 여론몰이를 시작합니다. 뭐 장영수 교수인가? 이 사람 맨날 나오죠. 하여튼 이재명과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개혁 입법에 대해서 맨날 어깃장 놓는 새끼가 그 새끼 아니야. 또 그 새끼를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야 얘들 정말 얍삽하대. 조중동이야 원래 그런 놈이라 치고, 국민일보 요즘 기독교들이 완전히 미쳤죠. 극우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일보 얘들 통일교주의. 한국일보 얘네들 뭐야? 얘들도 토건 세력인가? 적폐 세력인가? 아무튼 적폐 세력이 총집결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막으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조희대가 제일 앞장을 서고 있죠. 내란의 진짜 핵심 세력이 조희대라는 것을 조희대가 스스로 인정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좋아. 조희대는 원래 그런 새끼였어. 그래, 그렇다 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하나 포착됩니다. 오늘 MBN 단독 기사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불편함,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기사입니다. 법사위가 약속을 어겼다, 조율을 안 지켰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당정에서 미리 조율을 다 했는데 법사위가 어겨가지고 그냥 밀고 나갔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 법사위 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전현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거세게 밀어붙여서 안 하기로 한 것까지 다 법안에 포함시켜버렸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생겨버렸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누구 어디에서? 대통령실에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는 국회에서 알아서 잘 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회에 힘을 실어줬다고. 근데 정반대 보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도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안이 당정 간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조율 사항이 법사위에서 어겨졌다라고 밝혔다. 위헌 소지가 없게끔 하자고 미리 조율했는데 법사위 과정에서 틀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총단결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도는 은근히 우리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친이재명과 친정청래 또는 친추미애 등등으로 분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하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주둥이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도대체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누군데? 누군데 지금 이딴 소리를 한 거야? 누구야 도대체? 자,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수석 비서관이나 뭐 그냥 비서관 등등 고위직이어야 될 겁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대수보라고 그러나요? 대수보의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정이 조율을 했다. 민주당과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율했다는 건데 이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민주당 측과 여당 측과 협상을 하려고 조율을 하려면은 상당한 지위와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사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내란 전담부 재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주장을 낸 사람은 바로 민정수석실밖에 없고요. 특히 민정수석실이라면은 봉욱 민정수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들인 거죠. 봉욱 민정수석이 직접 했거나 봉욱 민정수석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정수석실의 고위 관계자가 했거나 아무튼 민정수석 봉욱으로부터 나왔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 뭐라고 돼 있다고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 핵심 관계자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가지고 민주당 측, 여당 측과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니야?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정책 조율을 했대. 당정 간의 정책 조율을 하려면은 누가 합니까? 그거를. 네, 맞아요. 당 쪽에서는 원내대표나 뭐 정책조정회의, 간사거나, 청와대 쪽,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서는 민정수석이거나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봉욱 민정수석과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오간 얘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불만을 터뜨린 사람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봉욱밖에 없는 거야. 봉욱이 직접 말했거나 다른 사람이 입을 빌어서 말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봉욱인 겁니다. 우리가 이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되었을 때부터 걱정이 많았죠. 제가 올 6월 30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보도를 해드린 바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당시 봉욱은요, 돈 많은 집 자제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건 물론이고요. 이 봉욱의 아버지, 이분이 모 은행의 은행장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장기신용은행.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산업은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산업은행이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은행의 은행장이었대.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야. 잘 나가는 집의 자제가 사법시험을 쳐가지고 출세한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결국 뭐다? 기득권의 핵심층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봉욱은요, 삼성과도 연계가 있습니다. 봉욱이 대법관 후보로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그때 경실련에서 봉욱은 절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자, 봉욱은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의 지휘부였어요.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권 승계,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최순실과 박근혜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어떻게 했던 바로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수사한 그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검 차장인가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삼성에 들어가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된 거야. 그러니 어느 누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빼세요 라고 안 하겠습니까? 자, 바로 그랬던 사람이 봉욱인 거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냄새가 많이 나죠. 민주 진보 진영의 편에 설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에 의해서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았으나 이재명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할 사람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설칠 놈이라는 게 여기서 누구나 쉽게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요, 이 사람 대단해요. 예. 집안부터가 엄청 빵빵해. 예.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이라기보다 적폐 진영의 편에서 적폐 진영의 입장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집안 전체가 그래. 뭐 처형이 판사래. 봉욱의 그 처형이 판사래. 근데 그 사람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사람의 종북 좌파 발언, 전교조는 종북 좌파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 내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 아이씨. 자, 제가 민정수석 봉욱을 의심하는 이유, 민주진영 내에서 어깃장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왜곡된 것을 가지고 지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예, 현재 상황으로는 봉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봉욱 민정수석이 매우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욱 민정수석이 발탁이 된 이유는 사실 이 봉욱이 윤석열하고 아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 후보가 되었을 때 가장 막강한 경쟁자가 바로 봉욱이었습니다. 조국
대표 역시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봉욱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뭐 말 다 했지. 그래서 이번에도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겁니다. 윤석열과 반대되는 곳에 있다고 해서. 하지만 윤석열의 반대 입장이 있다고 해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일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검사들은 원래 그래. 오히려 어떻게든 간에 이 기존 법조계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바로 이분 예지희 판사라는 사람입니다. 예지희 판사. 이 예지희 판사가 이 봉욱의 처형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예지희 판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봉욱의 장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장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계에 오래된 명문가인 거지. 그 명문가의 장가 든 거야. 법원장, 아니, 은행장 아들이었던 봉욱이 변호사협회장 딸에게 장가를 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어마어마한 결합이죠. 그리고 처형은 지금 판사야. 이 상황에서 봉욱 민정수석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과연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과 행보를 같이 할까요? 아니면 소신 어쩌고 저쩌고 나발을 불면서 정반대의 입장, 적폐 세력의 편에 서게 됐을까요? 여러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죠. 예.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적폐들이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봉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아직